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정치권의 공방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격 활동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달 부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취임식 전인 5월 초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유행 정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 포격을 가해 적어도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예비비 편성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를 내주기 위한 국방부 이전은 다음 달 10일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인수위원회가 발안 시한은 이달 말이었지만 이사 기간이 최소 20일은 필요하다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좀 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에 들어가 한 달간 준비하면 오는 5월 10일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4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비비 신청도 마쳤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합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하다고 밝힌 청와대는 당장 예비비 편성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에 바로 들어갈 방침이었는데 이것부터 막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취임 직후 5월 10일부터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언제든지 협의만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라는 첫 번째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예상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통이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현재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여야가 연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 공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는 불통정권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집무실 이전 기간 안보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지난 열흘간 소모적인 논쟁 속에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 비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경호와 안보 문제,
국민 불평과 비용 등을 두루 고려한 결론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부풀리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줄줄이 열고 여론전을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도 무리하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를 모색할 겨를 없이 당선 열흘 만에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윤 당선인의 여소야대 리더십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단체장들은 규제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 6단체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선 12일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처음으로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한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국정농단 사태로 와해 수준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하도 유세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30분 동안 이어진 공개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 경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할 뿐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는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규제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로 관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원형 탁자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고 회동은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로 단체장들의 건의가 이어졌는데 윤 당선인은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식사를 제외한 모든 장면이 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자 경제, 기업 이슈로 시선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주도 일자리와 규제 개혁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초에 국정과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만 다룰 전담팀을 만들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 실무위원까지 인선을 마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집니다. 또 새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시점은 5월 초로 잡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부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국정과제 1, 2차 선정을 거쳐 25일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비상대응 전담팀을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을 줄이기 위해 치료 체계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 전문 실무위원이 포진한 경제 2분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정권 교체의 주요 이슈로 꼽혔던 터라 따로 전담팀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그간 세간의 이목이 청와대 이전에 집중돼 논란이 가중된 만큼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민생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세종 제2집무실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피력했습니다. TF 구성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현 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를 한 윤석열 당선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다 세종 제2집무실에 대해 틈새 질문을 받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세종시 제2집무실 공약도 대상적으로 그 얘기도 하려고다가 주제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섞였다가 안 했는데 그것도 하여튼 신중하게 제가 공약을 마치고 후보 시절 공약한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기조를 밝힌 겁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의 이전을 설치를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정치의 수도로서 역할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김병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역시 주요 현안은 TF를 꾸려 운영할 계획인데 시기를 재단하긴 어렵지만 세종 제2집무실도 TF가 구성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당선인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조하고 계시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이어 세종 제2집무실 설치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업무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이전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만큼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용산 이전에 사실상 제동을 건 상황이라 세종 집무실 추진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뜻은 있어도 고삐를 바짝 당기기는 애매한 상황. 세종 제2집무실 추진은 청와대 용산 이전부터 해결한 뒤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2만 9,10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제 같은 시간보다 12만 5,05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0시 기준 958만 2천여 명이던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1,957명 가운데 94.3%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주간 단위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80대가 62.9%, 70대가 21.1%, 60대가 10.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사망자 중 34.7%는 백신 미접종자였고 4.5%는 1차 접종만 받았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BA2 검출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41.4%로 전주 26.3%보다 크게 늘었고 4주 전과 비교해서는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와 해외 보건기관 분석에 따르면 BA2는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해서 약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이지만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정부가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이번 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 효과성 등을 문제 삼아서 긴급 승인을 유보했었는데요. 이번 전격 도입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이번 주 도입됩니다. 그동안 몰루피라비르라는 성분명으로 널리 알려진 치료제로 파이자사의 팍스로비드처럼 알약 형태입니다. 성구매 계약분은 24만 2천 명분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머크사의 치료제 10만 명분은 금주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국내 환자의 투약 중인 팍스로비드보다 긴급 승인 신청은 먼저 이루어졌지만 낮은 효과성 등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팍스로비드 투약 때 입원 사망 예방 효과는 90%에 육박했지만 라게브리오는 중증화율 감소치가 30%에 그친 데다 안전성 우려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RNA를 만드는데 이게 잘못 끼어 들어가고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 이 물질이 DNA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의 여성이나 남성들에서는 좀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발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프렘 B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 같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다가 전격 도입이 결정된 배경에는 거센 코로나19 확산세가 있습니다. 환자 급증으로 팍스로비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데다 병용 금기 약물이 많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없는 고위험군 치료에 대체제가 필요해진 겁니다. 병용 시 주의해야 될 약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만 처방을 못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팍스로비드의 대체제로 이에 식약처는 임신부와 소아 등의 투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역당국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산 코로나19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임상 2상 중간 결과와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란 선구매 전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상반기 중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등 기존 백신에서 활용되던 합성 항원 방식을 이용한 백신으로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 러시아군이 포격을 가해서 적어도 8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시가전을 벌이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시가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의 중심가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한밤중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은 것입니다. CCTV 카메라도 크게 흔들릴 정도입니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대형 의료회장 앞에 여러 구의 시신들이 수습돼 있습니다. 날이 밝자 현장의 처참함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곳이 쇼핑센터였다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괴됐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스포츠용품점으로 보이는 건물은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간판만 겨우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4주째 키이우를 둘러싸고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진입해 시가전을 벌인다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 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기후는 약 84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건물만 50만 채에 달하고 현재도 200만 명가량이 도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1세기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 벌어진 이라크 모술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모술의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 당시 인구는 75만 명이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약 4주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어린이 75명을 포함해 모두 925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국외로 피난을 떠난 사람은 약 349만 명,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난민이 된 사람은 약 6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성산대교는 지은 지 40년이 넘으면서 2025년까지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에서 균열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어지는 성산대교 남단입니다. 교각에 얹힌 상판 콘크리트 곳곳에 생긴 균열들이 이리저리 뻗어 있습니다. 43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까지 다닐 수 있게 하는 보강공사를 지난해 3월 마쳤는데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곳은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남단 접속교 부근입니다. 폭 9m짜리 바닥판 3개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이 하나도 가 있지 않아야 할 바닥판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균열이 간 교량 바닥판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시공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를 가져와 까는 공법입니다. 서울시는 공사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며 공사 도중 8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을 들여 공법을 바꿨는데 완공 1년도 안 돼 문제가 생긴 겁니다. YTN이 확보한 서울시 내부 문건을 보면 균열 원인으로 4가지가 거론됐습니다. 애초 바닥판 재료가 잘못 계량됐거나 양생 당시 시멘트 온도가 잘못됐을 가능성, 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서 부주의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서울시가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시공 당시 바닥판 사이 간격을 제대로 못 맞춰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진 탓으로 결론났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균열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일부 구간에서 바닥판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들뜸이 나온 데가 있어요, 초기에. 그러면 이제 무게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는 조만간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시공사와 감리업체에도 부실 시공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감독을 한 감리사라든지 혹은 그 시공을 한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공사를 발주하고 주관한 주체라는 점에서 공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균열이 확인된 성산대교 남단은 공사 자재에 대한 성능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중에 따른 파손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콘크리트 피로도 시험을 생략한 건데 서울시는 엉뚱한 평가 결과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윤태 기자입니다. 1980년 완공된 성산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15만여 대에 육박합니다.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31개 대교 가운데 한남대교에 이어 두 번째로 붐빕니다. 이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다리는 하중으로 인한 교량 파손 가능성, 즉 피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 규정에도 성산대교 같은 대형 교량이나 주요 도로 공사 때는 바닥판에 200만 회가량 진동을 가하는 피로도 시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서울시는 성산대교 남단 보강공사 당시 바닥에 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피로도를 시험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바닥판의 균열 가능성과 지지력,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역시 생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바닥판 안에 들어가는 철근의 저항력이 충분해 피로도 시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조는 그런데 바닥판에 대한 거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해명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합니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철근의 저항력만으론 바닥판 콘크리트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렸을 때
어떤 이제 깨진다든지 하는 그 이제 반응이 뭐가 나오냐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완제품에 대한 시험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업체 말만 듣고 설치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산대교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가 내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도 발표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꼭 1년 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더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무려 19% 올랐습니다.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말 들어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총체적인 정책 난국 속에 집값이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급등은 큰 폭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함께 발표합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을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는데 이 비율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데다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죠. 한 달에 많게는 수백만 원 어치씩 기름을 넣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최양준 씨는 20년째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행해왔지만 요즘처럼 주유소 가는 게 부담됐던 적은 없습니다. 지난달 말 1,500원대였던 경유 평균 가격이 1,900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달 400만 원 정도 들던 기름값도 600만 원대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지금은 50만 원 가지고는 다 못 채우고요. 최소한 60만 원은 넣어야지 이제 한 3일 정도 운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차를 세우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 경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부쩍 늘다 보니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40여만 원. 오른 기름값에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차량 할부금 등을 빼고 나면 수입은 반토막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한 달 평균 잡아가서 200씩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유뿐 아니라 이제 이 물차들이 거의 다 노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유류세 인하 정책도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유류세가 20% 인하된 만큼 화물 노동자에게 리터당 350원 정도씩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도 110원가량 깎였기 때문입니다. 할부를 못 내 차량을 뺏길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화물 노동자들은 기름값이 오른 만큼 운송료도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기름값에 따라 변동된 운임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유가 변동폭을 충분히 메꿀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전면 실시를 확정해야 한다. 끝날 줄 모르는 기름값 고공행진에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 노동자들은 대기업 화주들에게도 운송료 인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 토요일 제주에서 승용차가 해안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80대 노인이 숨졌고 운전한 아들은 중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들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바닷가 바위에 얹혀 있습니다. 소방과 해경 구조대가 차 안에 있던 탑승자를 구조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20m 아래 바닷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아들 48살 A씨가 크게 다쳤고 80대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운 사고로 보였던 현장.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과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새벽 1시쯤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사고가 난 해안도로까지 이동한 아들 A씨. A씨는 추락사고가 나기 전 이곳에서 차를 바닷가로 향한 채 20분가량 서 있었습니다. 이후 멈췄던 차는 급가속으로 달려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는 장애물과 절벽 난간을 잇따라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중상을 당해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조사해 고의성 여부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입니다. 숨진 어머니는 부검결과 골절로 인한 심한 출혈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1차 확인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9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 인천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 영하 1.1도, 서울 1.9도, 대전은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신체의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에 정치권의 공방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유행의 정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 포격을 가해 적어도 8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3월 보강공사를 마친 서울 성산대교 남단에서 무더기로 균열이 생긴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피로도 시험 등 공사 자재에 대한 성능 시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2만 9,10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12만 5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는 수도권에서 17만 2천여 명, 수도권 외 지역에서 15만 6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1,957명 가운데 94.3%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주간 단위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80대가 62.9%, 70대가 21.1%, 60대가 10.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사망자 중 34.7%는 백신 미접종자였고 4.5%는 1차 접종만 받았습니다.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걸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만 9천여 명으로 62만 명을 찍은 17일 이후 나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전 월요일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휴일에 동네 병원이 쉬면서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 검사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958만 명으로 이번 주에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확산세의 둔화는 분명하지만 수요일에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목요일까지 확진 규모를 봐야 감소세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위중증 환자도 2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국내 감염 검출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영향 등으로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BA2가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이지만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60% 정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BA2의 유행 속도라든지 중증화율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 가능할 정도로 통제하는 노력들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 데다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도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해외 여행객 증가도 유행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 라게브리오의 긴급 사용 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여부는 식약처 검토 결과 이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식약처장이 결정합니다. 방역당국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산 코로나19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임상 2상 중간 결과와 3상 임상시업 계획 승인이란 선구매 전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상반기 중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철저한 봉쇄로 유명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고 한꺼번에 대도시 여러 곳을 봉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봄을 맞아 관람객으로 붐비던 상하이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텅 비었습니다. 상하이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상하이는 학교 문을 닫고 시외버스의 운행도 중단했지만 하루 감염자가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무증상이다 보니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라는 중국식 방역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这对我们尽快发现阳性感染者，控制疫情传播是非常的关键。 중국 전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여전히 4,000명이 넘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랑팡시에도 하루 300에서 5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 500만 명이 넘는 랑팡시를 추가로 봉쇄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일주일 만에 봉쇄를 풀고 출근과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여전히 하루 수십 명씩 나오지만 경제를 위해 봉쇄를 서둘러 해제한 겁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 봉쇄 위주의 중국식 방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안타깝습니다.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 불행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충분히 준비한 뒤에 가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이전 계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 조정도 현실적인 검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길 상황이 아니면 준비가 된 뒤에 이전하는 게 맞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인수위에 전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신구 권력 충돌 우려는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통이동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 번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맞선 건데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실상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청와대 발표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2시간여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가 안타깝다면서 집무실 이전을 정권 인수인계의 필수사항이라고 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 취임 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취임 직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나친 발목 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맹비난했습니다. 새 정부의 결단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비 편성도 못해주겠다는 건 옳지 못하다며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6일 회동이 무산된 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양측 모두 회동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 아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모습을 좀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도 재개됐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권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에 더해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권 이양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조율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장제원 비서실장, 이철규 총괄 보좌역 등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합니다. 국방위는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 부지를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벙커 위치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선인 측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박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 국방부 지하 벙커를 언급하며 위치를 가리키는 듯한 손동작도 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군사시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군 벙커의 위치 정보는 2급 군사기밀이 맞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말한 국방부 지하 B2 벙커의 존재 자체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10년 전 합동참모본부 준공식에서 작전시설로 언급됩니다.
지하 3, 4층은 작전시설과 군사정보부 기계 발전기실이 촛불 집회에 대응한다며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그게 보안시설의 누출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2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네. 기밀 누설이라고 하기에는 위치 정보의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군사 기밀이 좀 되기에는 조감도상으로는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러고 그 안에 뭐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이 정확하게 있는 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법리를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994년 대법원은 군사상 기밀의 의미를 정의 내렸는데 일부 공개됐다고 해도 적법 절차에 따라 기밀이 해제되지 않는 한 기밀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당선인의 발언과 손짓이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단 기준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어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통령의 새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한남동에 있는 공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 시민들이 불편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 당선인의 출근 경로와 경호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될지 김대겸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통령 공관이 들어서게 될 서울 한남동 공관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이곳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집무실까지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경로 가운데 한 곳을 정해서 직접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20분, 공관을 나서면 곧바로 편도 6차선 대로와 만나고 다시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이태원을 관통한 뒤 녹사평역을 지나 삼각지역 방면으로 향합니다. 용산 국방부 집무실까지 이동거리는 약 3.2km, 신호등 19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1곳, 평균 속도 40에서 50km 달렸을 때 대기시간 등을 빼면 용산 집무실까지 걸린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대통령 출퇴근에는 6, 7대의 수행 차량이 앞뒤로 따라붙게 되는데 이동 동선에 맞춰 차례로 신호가 통제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은 3, 4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6, 7대 정도 대형 행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정도는 통과 시간이 뭐 한 교차로 통과할 때 10초면 다 한꺼번에 통과를 한다고. 대통령 지나가기 전에 1분 전에 지나가면서 신호가 축차적으로 쭉 열리거든. 하지만 변수도 많습니다. 한강진역 바로 앞 국제학교가 위치해 등하교 시간 전후로 긴 차량 행렬이 이어진 데다 뒤이어 이어지는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앞 편도 2차선 도로 역시 악명 높은 정체구역입니다. 정체는 국방부 앞 삼각지 고가도로까지 쭉 이어집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서울 딱 한가운데여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좀 밀리고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도 좀 되긴 하고요. 다른 동선도 있긴 하지만 서빙고역과 이촌역, 용산역을 돌아 더 먼 거리를 우회하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는 배 이상 늘어납니다. 대통령 이동 시에는 보안상 문제로 반경 1km 통신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재밍을 하게 되는데 경호처가 출퇴근 과정에도 전파를 방해할 경우 일시적인 불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선 원격 조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밍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 거라고. 주변에 뭐 이제 그 통신 장애를 일으키니까 뭐 무선 통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출퇴근 동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할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없어 취임식 직후 당분간은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권한 축소 논의가 인수위에선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지위와 함께 여소야대 정국이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며 임기 완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를 역량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폐지까지 언급했지만 일단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부터 손봐 검찰, 경찰의 부패 수사를 막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보고 대상에 공수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전문위원이나 실무 인력으로 파견된 직원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인수위가 일부러 공수처를 패싱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관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도 업무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당선인 공약에 속도가 붙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윤 당선인은 여전히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인수위가 요청하면 운영 현황이나 당선인 공약에 관한 기관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회에는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가 오히려 검경의 사건 축소나 은폐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부 환경 변화가 클수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기관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인수위 사법분과 전문위원으로는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차장검사급 2명이 파견됐습니다. 각각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 담당관과 정책기획과장으로 일했던 기획통 검사들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인수위 인선을 고려하면 사법분과 우선 과제는 공수처 개혁보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9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직원이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넣어서 손님이 탈모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개 가까운 매장을 보유한 미용실 브랜드인데요. 해당 미용실은 손님에게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자 배상을 못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에 출장 온 정모 씨는 지난 2일 인터넷으로 검색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그날 밤 머리를 감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느낌이 안 좋아서 딱 봤는데 머리가 왕창 빠져 있었어요. 처음 미용실 측은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섞어 머리카락들이 눌리고 끊어졌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염색약에 산화제를 넣었어야 하는데 직원이 모르고 곱슬머리 펴는 약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모발 손실과 피부염에 대해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추후 탈모 가능성도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용실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불거졌습니다. 미용실 측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피해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미용실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용실 업주는 자기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용실 업주에게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실 측은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탈모 클리닉 제공을 정 씨가 거부했고 잦은 전화 등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시달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정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게 됐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미용실 측은 본사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아직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그래도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야생화 군락지로 잘 알려진 풍도에도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야생화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아직 겨울 찬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서해의 외딴 섬. 마을 뒷산을 오르자 언덕에서부터 샛노란 꽃들이 반깁니다. 겨울 눈 사이에서 피어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통하는 복수초.
육지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이곳에선 제일 흔한 꽃입니다. 노란 복수초를 시샘하듯 옆에는 하얀색 풍도바람꽃이 얼굴을 내밉니다. 2009년 새로운 종으로 등록됐는데 이맘때 이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 꽃잎인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노루귀. 꿩의 바람꽃과 풍도대극도 여기저기서 나보란 듯 피어났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출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배 타고 오니까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야생화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봄이 온 것 같아요. 유난히 바람이 센 풍도는 국내 야생화 명소 100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작은 섬. 야생화 군락지 훼손이 우려될 정도로 해마다 외지인들이 많이 몰립니다. 야생화들이 엄청 군락이 돼 있고 집단지로 많이 나와 있고 종도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습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영향을 받고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풍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 풍도 야생화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육지보다 훨씬 추운 풍도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야생화가 봄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가 이번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드라마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4대에 걸친 이민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부산 바닷가의 작은 마을. 유부남 한수의 아이를 갖게 된 선자는 이삭과 결혼해 도망치듯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 조선인의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이 시작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대를 잇는 제1조선인 가족의 삶이 선자의 시선에서 대서사시로 펼쳐집니다. 누가 선자 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어린 선자와 젊은 선자, 그리고 나이든 선자의 시선에서 이민자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아가 생길 기다. 꼭 버티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영화 미나리에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윤여정 씨가 나이든 선자 역을 맡았습니다. 1900 they started 1900 till 1984. So, through that time,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 애플 TV 플러스는 두 번째 한국 드라마를 통해 넷플릭스 주도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는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등 격동의 한국사를 담기 위해 1,000억 원가량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1일 전미 실물경제협회 회의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고 가격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제한을 가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6년 만에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CNBC 방송 등은 현지 시간 21일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보험사 엘러게이나를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엘러게인이 순자산의 1.26배로 주당 인수가는 848달러 2센트로 지난 18일 엘러게인이 종가 기준 25.3%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또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 대전은 1.3도, 대구는 6.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광주와 대구는 14도, 부산은 1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통령 취임에 맞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청와대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예비비 편성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를 내주기 위한 국방부 이전은 다음 달 10일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인수위원회가 발안 시한은 이달 말이었지만 이사 기간이 최소 20일은 필요하다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좀 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에 들어가 한 달간 준비하면 오는 5월 10일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4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비비 신청도 마쳤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합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하다고 밝힌 청와대는 당장 예비비 편성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에 바로 들어갈 방침이었는데 이것부터 막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취임 직후 5월 10일부터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언제든지 협의만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라는 첫 번째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예상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 조정을 요청한 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통이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여야도 연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 공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는 불통 정권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집무실 이전 기간 안보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지난 열흘간 소모적인 논쟁 속에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 비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경호와 안보 문제, 국민 불평과 비용 등을 두루 고려한 결론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부풀리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조가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줄줄이 열고 여론전을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도 무리하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를 모색할 겨를 없이 당선 열흘 만에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윤 당선인의 여소야대 리더십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사면 복권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날짜가 오늘 정해질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의료진과 협의해 퇴원일을 확정할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원 뒤에는 대구에 마련된 사저에 머물 예정인 가운데 퇴원 기자회견에서 현 전국 상황과 사면 복권 등에 대해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다 돼가면서 수도 키이우와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등 주요 거점을 둘러싼 공방으로 양측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주 이상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이 항복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 또한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주요 거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마리우폴에선 희생자들을 임시로 길가에 묻고 있습니다. 도시 건물은 대부분 파괴된 상황입니다. By now, situation is catastrophic. All, maybe 90% of buildings is totally destroyed.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합의에 이르기 전에 휴전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Любая обстановка, она используется вот этими самыми логистически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для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должать атаки на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가운데 러시아군이 유일하게 점령한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섬광 수류탄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헤르손에선 러시아군 점령 이후 시위대가 광장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어린이 75명을 포함해서 925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국외로 피난을 떠난 사람은 약 349만 명,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난민이 된 사람은 약 648만 명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존 설리번 주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등 대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설리번 미국 대사를 불러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항의 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최고위급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러미 관계를 단절의 경계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동은
단호하고 굳건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이유 없는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Russia is carrying out an unprovoked and an unjustified war on Ukraine, and we are seeing clearly evidence that they are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and committing indiscriminate attacks. 푸틴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전범이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가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뤄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are reiterating those warnings, and we're doing so based on evolving threat intelligence that the Russian government is exploring options for potential cyber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이버 테러를 지목한 셈인데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YTN 취재팀이 외교부 허락을 받아 입국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주는 아직 전쟁의 참화가 미치지 않은 곳인데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갑자기 울린 사이렌에 방공호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양동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반려동물과 산책을 다니고 자동차와 버스도 유유히 다니는 곳. YTN 취재진이 외교부 허락을 받고 입국한 우크라이나 남서부 도시 체르니우치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4시 10분쯤 체르니우치에 있는 대형 상점을 취재하던 도중 현지 통역이 다급하게 휴대폰 앱을 보여주며 사이렌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 마트 직원들이 손님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고 삼각대는 취재 기자가, 장비 가방은 현지 코디네이터가 든 채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공사를 벌이다 그만둔 것처럼 보이는 지하 대피소에는 흙과 돌무더기, 각종 자재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대피소로 들어온 시민들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운 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아직 공격을 당한 적은 없지만 체르니우치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시민들 생각입니다. Deci se întâmplă câteodată în fiecare zi, o dată pe zi, și sunt zile care nu se sună niciodată. 시민들에게 다가온 또 다른 위협은 생필품 부족과 물가 상승 문제입니다. 체르니우치 시내 대형 상점 진열대들이 텅 비었고 술은 맥주 이외에는 판매가 금지돼 경고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Da, la noi s-a scumpit alimentele și este mai puțină posibilitate să cumpărăm atâta cantitate cât dorim. Nu, este lucruri care trebuie să cumpărăm 교외에 있는 편의점도 진열대 여기저기가 비어 있습니다. Sunt goale pentru că au fost produse alcoolice și noi le-am luat, că au interzis de le vândut. 아직은 전쟁의 참화가 직접 미치지 않은 이곳 체르니우치. 하지만 이곳 시민들도 전쟁의 영향을 몸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3월 22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문 제목들만 보면 며칠 전에 봤던 기사 제목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됐을 때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경향신문은 다시 한번 충돌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뽑았고요. 예. 또 동아일보도 정면 충돌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닌 듯 보이죠. 예. 청와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국방부나 합참 같은 중요 시설을 너무 급하게 옮기다 보면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죠. 예. 하지만 집무실 이전에 쓰려고 윤 당선인 측이 요청했던 예비비 안건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측도 바로 입장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이동 사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또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발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예. 신문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불쾌감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예. 또 신문들은 갈등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예.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개방하겠다 이 표현을 두고 사실상 빨리 비워라 뭐 이런 의미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이 통이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저나 경호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이 조선일보 3면에서 함께 다루고 있었는데 네. 아직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 신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최소 한 달 이상 통이동 임시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경호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방탄유리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참모들의 근무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용산으로 가게 되면 한남동 공관을 쓰려고 했던 계획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통이동에서 가까운 총리 공관을 쓰는 방안, 또 서초동 자택을 쓰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일단 총리 공관은 추가 이전 비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었고요. 예. 또 서초동 자택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호상 취약할 수 있고 또 통이동까지 거리도 한 10km 정도로 꽤 되기 때문에 예.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전 비용이 처음에는 한 500억 정도로 발표가 됐었는데 훨씬 많은 금액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전 비용을 둘러싸고 당선인 측은 496억 원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 국방부는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했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1조 원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이냐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당선인 측 어제 브리핑에서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 1,2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선인 측이 밝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에 필요한 돈은 총 1,700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예. 신문은 하룻밤 사이에 1,200억 원이 추가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이버 사령부 등 직할 부대의 연쇄 이동 비용이라던가 집무실 주변 시민공원 조성 등의 비용이 여전히 추산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하고 중장기적으로 써나가야 할 돈은 넣지 않은 게 혈세 낭비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도 말미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죠.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인수위에 들어간 윤한홍 의원 사진도 여기 작게 실린 것 같고요. 인수위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수위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인수위 출신 고위 공직자의 행보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둔 겁니다. 네. 유형을 보면요. 초고속 승진형, 불명예형, 권력 충돌형, 부침없는 엘리트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먼저 인수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온 게 초고속 승진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예로 윤한홍 의원을 들었습니다. 예. MB정부 당시에 5년 동안 4급에서 1급까지 정말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인데 뿐만 아니고요.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정권 임기 내 승진한 경우 MB정부 때를 보면 70%가 승진을 했다고 하고요. 예. 박근혜 정부 때에도 64.7%에 달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꽃길만 걷는 거는 아닌 듯 보였는데요. 불명예형도 있습니다.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다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예를 들면서 또 서술을 했습니다. 예. 한편 권력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전 장관이 정권과 갈등한 후에 사임한 예를 들었고요. 또 마지막 유형은 큰 부침없는 인물들이다 해가지고 엘리트형이라고 꼽았는데 네. 박근혜 인수위에 파견됐던 당시 은성수, 홍남기 국장 그리고 이혁원 과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차관으로 일했다라는 점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예.
뒷부분에 거론된 분들은 저희가 다 이름을 아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이네요. 어제 저희가 오미크론 검출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2주차 검출률을 저희가 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26.3%였는데 3월 3주차 이제 검출률이 집계가 예. 됐습니다. 무려 41.4%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점차 우세종화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더 확산하게 되면 정점 구간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꺾이는 조짐을 보였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 방심하기 이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편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여러모로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도입을 결정한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오는 목요일 24일쯤 긴급 사용 승인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버티고 있지만 변수가 정말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지칠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햄버거 사진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떤 내용 기사입니까? 혹시 그린워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린워싱. 네, 그린워싱이라고 하면은 네.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굿즈를 시즌마다 만들어서 파는 그런 카페 프랜차이즈를 지적할 때나 아니면 친환경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을 만드는 패션 업계의 업태 등을 지적하는 말인데요. 예. 이와 비슷한 일이 먹거리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에 나온 표를 보면요.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파는 식물성, 친환경 먹거리 중에 쇠고기라던가 동물성 단백질, 우유 등을 사용한 제품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분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굉장히 좀 감춰져 있었다고 하고요. 예. 포장지 문구에는 식물성, 채식, 대체육, 환경 이런 단어만이 눈에 띄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속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리뉴얼하거나 단종한 제품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판매 중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친환경 먹거리 찾아다니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예. 잘 확인하고 사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남성의 사진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장관인가 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30대 초반 청년 장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름이 미하일로 페도로우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동안 페도로우 장관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모습을 보고 트위터를 대포처럼 쓰는 남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페도로우 장관의 활동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이 러시아 국영 언론의 가짜 뉴스를 차단했고요. 예. 애플은 러시아 내 애플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로부터 위성 인터넷 단말기 수천 개를 지원받은 것도 이 페도로우 장관의 요청 덕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예. 암호화폐를 전 세계로부터 기부를 받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전쟁 기사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전쟁 박물관 NFT를 만들어가지고 예.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예. 또 모금을 해서 전쟁 복구, 피해 복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디지털부 장관이면 전시에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본인만의 역할을 찾아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다음 기사도 비슷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이 인스타 계정을 기부했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하면은 정말 유명한 축구 스타죠. 네. 근데 선수로는 이미 은퇴를 했고 지금 구단주로서 활동 중입니다. 이 베컴과 관련한 훈훈한 소식이 전해져서 준비를 했는데 자신의 SNS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 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있는 의사인데요. 베컴은 우크라이나 참상을 알려야 한다면서 이 의사에게 자신의 SNS 계정을 넘겼고요. 이 의사는 부상당한 환자들의 사진이라던가 영상을 올리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올레나 젤렌스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그때 팔로워가 한 200만 명 정도, 2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베컴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의 수는 무려 7,1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베컴은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음식을 기부해달라, 또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도구들을 기부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SNS 계정을 기부한다는 이 방법, 색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서울 용산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용산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일제강점기 철도병원이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용산 철도병원이 용산의 역사를 담은 지역사 전문 박물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1928년 건설돼 건물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붉은색 외벽 벽돌부터 출입문을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 내부의 아치와 기둥, 계단까지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여기에 용산을 말해주는 4,000점이 넘는 사료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의 기억을 여기에 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여기에서 기증을 받아서 모셔놓은 건물의 상량문에 해당하는 동찰과 1932년 당시 용산 모습을 표시한 시가도도 볼 수 있습니다. 한양의 길목에 자리한 물류 중심에서 일제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된 철도 기지로 이후 군사 기지를 거쳐 서울의 중심지구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은 용산의 모습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이제 국립박물관이라든가 한글박물관, 리움미술관을 포함해 가지고 20개가 넘는 박물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투어 코스로 오는 9월까지 개관기념 특별전이 열리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물의 날입니다. 최근에 가상으로 만든 세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로 제조업에서 활용하던 이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 물 관리에 도입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외형과 정보를 가상 세계의 쌍둥이처럼 만들어둔 공간입니다. 현장 정보가 실시간 연동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상으로 실험해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 관리에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제일 먼저 섬진강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533km 길이 본류와 지류는 물론이고 4,900여 제곱킬로미터 넓이 유역 전체를 가상 공간에 옮겨놨습니다. 지형과 수리시설, 수심 등 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량 변화 기록을 바탕으로 강우 예보에 따른 각 지점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3차원 지형 자료 위에서 수위가 상승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계획 홍수이나 제방구 초과를 알람, 그리고 제약사항 등에 대한 분석으로 하류하천에서의 위험 구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디지털 트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물관리와 물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K-워터는 방대한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해서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섬진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국 5대강 디지털 트윈 구축 작업이 진행돼 똑똑한 물관리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서울 성산대교는 건설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된 터라 2025년 완료를 목표로 보강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에서 무더기로 균열이 생긴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어지는 성산대교 남단입니다. 교각에 얹힌 상판 콘크리트 곳곳에 생긴 균열들이 이리저리 뻗어 있습니다. 43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까지 다닐 수 있게 하는 보강 공사를 지난해 3월 마쳤는데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곳은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남단 접속교 부근입니다. 폭 9m짜리 바닥판 3개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이 하나도 가 있지 않아야 할 바닥판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균열이 간 교량 바닥판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시공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를 가져와 까는 공법입니다. 서울시는 공사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며 공사 도중 8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을 들여 공법을 바꿨는데 완공 1년도 안 돼 문제가 생긴 겁니다. YTN이 확보한 서울시 내부 문건을 보면 균열 원인으로 4가지가 거론됐습니다. 애초 바닥판 재료가 잘못 계량됐거나 양생 당시 시멘트 온도가 잘못됐을 가능성, 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서 부주의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서울시가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시공 당시 바닥판 사이 간격을 제대로 못 맞춰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진 탓으로 결론났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균열이 생겨났던 겁니다. 일부 구간에서 바닥판하고 이제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들뜸이 나온 데가 있어요, 초기에. 그러면 이게 이제 무게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는 조만간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시공사와 감리업체에도 부실 시공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감독을 한 감리사라든지 혹은 그 시공을 한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공사를 발주하고 주관한 주체라는 점에서 공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보강 1년 만에 균열이 난 성산대교 남단 부분은 공사 자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능 시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중에 따른 파손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콘크리트 피로도 시험 등을 생략한 건데요. 서울시는 엉뚱한 평가 결과를 내세우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윤태 기자입니다. 1980년 완공된 성산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15만여 대에 육박합니다.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31개 대교 가운데 한남대교에 이어 두 번째로 붐빕니다. 이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다리는 하중으로 인한 교량 파손 가능성, 즉 피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 규정에도 성산대교 같은 대형 교량이나 주요 도로 공사 때는 바닥판에 200만 회가량 진동을 가하는 피로도 시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서울시는 성산대교 남단 보강공사 당시 바닥에 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피로도를 시험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바닥판의 균열 가능성과 지지력,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역시 생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바닥판 안에 들어가는 철근의 저항력이 충분해 피로도 시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조는 그런데 바닥판에 대한 거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해명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합니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철근의 저항력만으론 바닥판 콘크리트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렸을 때 어떤 이제 깨진다든지 하는 이제 반응이 뭐가 나오냐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완제품에 대한 시험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업체 말만 듣고 설치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산대교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봄꽃 핀 경복궁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람이 곧 시작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을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유료 관람객 정원은 1,300명이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다음 달 입장권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고 5월 입장권은 4월 22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한 경회로 특별관람도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국보 경회로는 조선시대 후기 누각 건축물의 정수로 왕이 연회를 베풀거나 기호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5개 차로 가운데 4개를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부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택시 추락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보조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연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70대 택시기사의 운전 조작 과실로 최근 최종 판단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택시의 사고 전 속도가 시속 70km 정도였고 주차장에서 출발한 뒤 제동 신호가 없었던 데다 가속 페달이 파손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운전자를 부검한 결과 음주나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택시가 심하게 불에 타 엔진이나 제동 개통 검사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대형마트 5층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3대를 덮쳤고 이 사고로 기사가 숨지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7명이 다쳤습니다. 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서 7차례에 걸쳐서 모두 2억 2천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수강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후 예정돼 있던 구속영장 심사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9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2곳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서 빈집을 터는 등 2억 2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물건을 훔치다가 귀가한 집주인 부부를 마주치자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이맘때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 영하 1.6도, 서울 1.4도, 대전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신체의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